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인구 소멸, 지방 소멸을 가장 절감하는 곳이 전남 지역입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 사업과 일자리 매칭 사업, 주택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도 신혼부부를 위한 32평형 주택과 청년들을 위한 17평형을 지어서 최장 10년 동안 보증금 없이 한 달에 10,000원으로 살 수 있는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 빈집을 수리해서 귀농 귀촌자들의 주거시설로도 활용하고 있는데 실효성에는 물음표가 찍히고 있습니다. 쏟아붓는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정착하는 사람들이 미미하기 때문인데 예산안에 들어있는 수많은 사업들, 그러니까 농지를 빌려준다, 일자리를 마련해준다, 이런 사업들이 알맹이는 비어있었다는 얘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북에서 해남에 귀촌했던 11남매의 가정이 최근 4개월 만에 해남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농지를 제공한다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터무니없는 예산으로 빈집 수리 사업에 참여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건 무엇보다 진정성이 우선일 텐데 마음은 없고 형식만 남은 건 필패죠. 해남을 떠난 11남매 가정이 던진 인구정책의 진정성이라는 화두 쉽게 보아 넘겨선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 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 법정 칭찬해주세요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9월 6일 수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에서 시작합니다. 최근 이 시간에 여수 산단 입주 기업들이 조성한 대체 녹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수시가 발암물질이 검출된 산단 대체 녹지에 대해 녹지를 조성한 여수 산단 대기업에 토지 정화 행정명령을 내리자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국가산업단지인 여수산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의 차단을 위해 조성된 이 대체 녹지에서 이 검출된 발암물질을 놓고 지자체와 입주 기업들 간의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시간에 산단 대체 녹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고 이 대체 녹지를 조성한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책임 소재에 대해 언급을 한 바 있는데요. 여수시는 대체 녹지 발암물질 검출과 관련해 최근 대체 녹지를 조성한 산단 입주 6개 대기업들에 대해 토지 정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여수시의 행정명령에 대해 해당 대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여수시는 기업들이 조성한 녹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오염의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가 대체 녹지 발암물질 검출 책임이 녹지를 조성한 대기업에 있다는 판단에 대해 해당 기업들은 자신들이 오염 원인자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며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여수시는 대체 녹지를 조성한 산단 대기업을 공개했는데 롯데케미칼과 여천 NCC, GX칼텍스, DL케미칼, 한화솔루션, 그린생명과학 등 총 6개 기업을 지목했습니다. 예, 대체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반입된 토양의 출처를 확인해 보면 발암물질의 근원지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진행자님 말씀대로 조성된 대체 녹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면 녹지를 조성할 당시 현장으로 반입된 이 토양의 반출지를 역추적하면 발암물질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수산단 대기업들이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6개 기업에 토지 정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이들 대기업이 공장 증설 용지에서 토사를 가져왔고 이 토지를 사용해 대체 녹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체 녹지 현장에 선포된 흙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만큼 녹지를 조성한 기업들에게 오염의 책임이 분명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여수시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토양 오염을 인지한 경우 오염 원인자에 대한 토양 정밀 조사와 정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이 같은 대기업 책임론에 대해 대체 녹지를 조성한 대기업들은 지난 2015년에 진행된 토양 오염 조사 자료를 근거로 당시 반입된 흙에 문제가 없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해당 기업들은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당시 토양환경연구기관인 그린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사업지구 6곳에서 2015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변 토양 오염도 조사를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당시 토양에 문제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예, 2015년 대기업 조사에서 문제가 없었던 토양이 대체 녹지에 반입돼서 갑자기 발암 물질이 스스로 생성됐다. 이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겠죠? 여수시는 대체 녹지 현장에서 발암 물질이 검출된 만큼 책임 소재, 녹지를 조성한 대기업에 있다 이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요. 네, 여수 산단 대체 녹지 발암물질 검출에 대해 산단 대기업들은 지난 2015년 당시 공장 용지 증설 과정에서 실시한 토양 검사에서 비소와 불소를 포함해 납과 카드뮴, 아연, 수은 등 총 21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번에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된 비소나 불소가 당시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고 나머지 조사 항목들도 기준치를 밑돌거나 당시 검출이 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산단 대기업들의 반입 토양 발암물질 불검출 주장에 대해 여수시는 대체 녹지의 토양 8곳을 조사했는데 전반적으로 발암물질이 나왔다며 조성한 부지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이상 토양을 반입한 대기업들이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들의 주장을 재반박했습니다. 여수 산단 대체 녹지의 발암물질 책임 공방이 불거지자 지역 일부에서는 해당 대체 녹지 조성 과정에서 여수시가 준공 또는 기부 체납 전에 토양 오염에 대한 사전 조사나 사후 평가만 제대로 진행했어도 이처럼 큰 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며 여수시의 뒷북 행정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에서는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대체 녹지대 1구간 외에도 2공구와 3구간이 준공 승인을 앞두고 있는 만큼 해당 대체 녹지도 추가 오염도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산단 흙을 사용한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었던 토양이 대체 녹지 현장으로 반입되면서 갑자기 발암 물질이 생겼다는 것 상식적으로 납득은 가지 않습니다만 2015년 당시에 진행된 발암 물질 조사 과정에 대한 정밀한 검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순천으로 가겠습니다. 순천시 농민들이 순천시를 대상으로 지역 농업 관련 예산의 원상 복구, 농민 수당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농민 대회를 개최하는 등 순천시를 비난하고 있어요. 네, 순천시 농민단체와 지역 노동계가 순천시의 농업 예산 확대 편성과 순천시 승주읍과 월등면 일대에 조성 중인 풍력발전 개발 행위에 대한 불허 처분, 또 여성 농업인에 대한 행복 바우처 사업의 확대, 현장 중심의 행정과 소통 강화 등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농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순천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순천시 농민 천여 명은 지난 9월 1일 시청 앞에서 순천시 농업정책 공약 이행을 위한 순천시 농민대회를 개최했는데요. 순천시의 농업 예산 15% 편성을 요구하는 농민 요구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농민대회에 참석한 농민들은 올해 순천시 총 예산에서 10.3%를 차지한 순천시 농업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15%로 확대 편성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예, 지역 농민들을 위한 농업 예산 투입 전반적으로 확대해달라 이런 요구 같습니다.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관련 농업 예산 상세하게 정리해 주실까요? 네, 순천시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농업 관련 예산은 유기질 비료 지원 예산 확대, 다목적 소형 농기구 구입 지원 확대, 여성 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 운반차, 편익 장비 지원 확대, 농업 기반 시설 정비 예산 확대, 농민수단 120만 원 확대 지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기금 지원 조례 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순천시 농민회는 농자재가 폭등으로 유류비 인상이나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민들이 삶의 벼랑 끝에 몰려 있음에도 순천시는 농업 예산을 국가정원박람회 예산으로 전용했다며 정원박람회로 쓰인 농민 민생 예산을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순천시의 경우에 농업 생산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순천시가 지역 농민들의 요구를 마냥 외면할 수는 없어 보여요. 네, 농민대회를 주최한 지역 농민회 등 농민단체는 이번에 농민대회에서 나온 풍력발전소 불허 요청과 농민 관련 시책 확대, 또 농업 예산 비율 확대 등에 대한 순천시의 답변을 오는 9월 22일까지 제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지역 농민들은 순천시로부터 농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받아본 후에 그 결과 여부에 따라 지역 농민들의 투쟁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순천시의 후속 조치에 따라 지역 농민들의 대규모 후속 집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전 법정.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시간이죠.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항상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좀 헤어스타일이 바뀌셨습니까? 좀 네, 한번 볶았습니다. 한 볶으셨어요? 네, 자주 볶아요. 파마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완전히 머리가 직모인데요, 제가 이게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맞아요. 주기적으로 볶아주면 여러 가지로 좀 관리도 편하고 또 이렇게 아침에도 살짝 털고 바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의성을 위해서 펌을 하면 진짜 그 관리가 좀 편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씩 좀 하곤 하는데 잘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멋집니다. 잘 어울리시네요. 이 변호사님은 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제 9월이 돼서 아침 저녁으로는 창문만 열어도 좀 이제 시원한 바람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 낮에는 또 낮에는 너무 덥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적응이 좀 안 되고 그래도 요즘에 감기 가을도 걸리신 오는 것 분들 진짜 같은데. 많더라고요. 그니까요. 목소리가 또 코로나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건강 관리 잘하시고 한절기에 또 아픈 경우가 많으니까. 네, 뭐두 분도 목소리가 또 생명인 직업도 아니겠습니까? 생명까지는 아닌가요? 또, 반생명 정도는 되나요? 예, 반생명 정도라고 합시다. 반생.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고요. 네네. 자, 화제의 판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어떤 판결 주목해 보셨습니까? 이게 54년간 연락을 끊은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죽자 나타난 거예요. 봤어요. 예, 이 어머니가 이겼잖아요. 근데 엄마가 결국 이긴 그 판결이 있어서 좀 한번 가져와 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돌아가신 분이 망인이 2021년에 1월에 그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가 폭풍우를 만나면서 실종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망보험금 2억 3천만 원이 나왔겠죠. 근데 이제 근데 아들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엄마가 54년 전에 사라졌던 엄마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와, 어떻게 소식을 알았을지도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이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겠다라고 하니 형제들은 진짜 미칠 노릇이죠. 사실은 뭐 거의 사실 54년 동안 한 번도 안 찾았으면 그 가족이라고 보기도 힘들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엄마가 나타나면은 상속이 어머니에게만, 그러니까 만약에 가족이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어머니에게만 권리가 당연히 가지 않습니까? 100%. 네, 형제들은 전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근데 지금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도 결국에는 어머니가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보험금 그 수협에서 사망보험금 공탁한 2억 3천만 원을 이 어머니가 다 찾아가야 된다라고 판결이 나와서 뭐 네. 현행 법률 하에서는 이렇게 판결이 날 수밖에 없고요. 이제 아마 이제 고인의 친누나로 이제 보이는 이제 가족분이 굉장히 이제 이 친모에 대해서 이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한 게 전혀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이른바 이제 화해 권고 결정이라고 해서 이 2억 3천만 원 중에 1억 원은 친누나에게 줘라 이제 이런 식으로 화해 권고를 했는데 네. 이건 말 그대로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머니에게 권고를 하는 것이군요. 그렇죠. 이렇게 사정을 보니 딱하고 또 이제 엄마 입장에서도 그런 어떤 부모로서의 부양 의무를 안 한 건 맞지 않냐. 이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판결로 갔을 때는 법률상 1순위 상속인이잖아요. 지금 이 상속 순위상 어머니께서.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사실 이게 이른바 그거예요. 부모로서의 부양 의무를 안 한 이제 부모가 이제 상속 순위만으로 이렇게 이제 상속의 권리를 갖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뭐 이른바 이제 구하라법이라고 해서 여러 차례 지금 뭐 발의가 되고 했었는데 아직 그랬죠. 통과는 안 됐죠. 그래서 말하다가 잠깐 끊겼는데 아까 그런 화해 공개 결정,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그냥 친누나에게 한 1억 정도 주면 어떠냐라고 화해 공개 결정을
판결을 내렸는데 그 어머니 이게 승소한 어머니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하셔가지고 결국 판결까지 가게 된 거고요. 예. 예, 그 전에 판결 전에 이제 권고가 있었는데 예, 공고를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셨다. 바로 거절을 해버렸죠. 그래서 그렇죠. 판결이 나왔는데 뭐 1심에서 어머니가 이겼는데 100%. 뭐. 예. 이게 항소심이라는 거잖아요. 그쵸. 한 그렇죠. 2년 반 만에. 예. 그럼 뭐 대법까지 만약에 가게 된다면 달라질 여지가 좀 있겠습니까? 가게 된다고 해도 어쨌든 현행 법률상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관이 법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법을 바꾸는 건 국회에서 할 일인데 현행 법대로 판결을 한다라면 어머니가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전에도 뭐 구하라법이라고 뭐 다들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하라 씨도 이제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는 엄마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예. 재산을 상속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좀 막는 법안이 지금 국회 지금 법안이 발의는 돼 있는데 정쟁이 이제 치열하다 보니까 전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방치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런 법들이 좀 통과가 되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좀 개정이 돼야지 국민의 어떤 법감정이나 여론에 부합하는 형태로 좀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현행 법률상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저희가 뭐 가족의 뭐 세세한 부분까지만 다 알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드러난 이야기만 봤을 때는 이런 일이 현행법상으로는 가능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이야기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화제의 판결 정리해 보고요. 오늘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법원 판결 하나를 봤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라고 하죠. 전 직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직자라면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을 것도 같은데 이번 경우에는 부패 방지 권익 위법 위반이라고 하더라고요. 명칭이 좀 생소하기도 한데 어떤 법인지 오늘 두 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꽁트 듣고 오시죠. 아이고 엄마 이제 정치인 다 되셨네. 왜 이렇게 늦게 다니셔? 야, 지역구 챙기는 일이 보통 일인 줄 아냐? 네 집에 애 태어난 것도 다 챙겨야 돼. 이거 우리 귀하신 이 의원님께서 그런 누추한 데도 가야 되는 거야? 아이고 뭐 표는 그냥 나오냐? 이렇게 밭을 다져놔야 도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다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요. 그래도 오늘 내 생일이라고 이라순 의원 탁 써진 꽃바구니가 오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는 눈치더라고. 누구냐고 어떻게 내는 사이냐고 묻더라니까. 아 그래? 우리 엄마가 일하시는 언니다 하지 그랬어. 아니 했지 해. 아니 그랬더니 나 맨날 갈구던 우리 팀장 얼굴이 엄마 그 얼굴을 봤어야 되는 건데. 아휴, 우리 아들 오늘 생일인데 엄마가 너무 바빠서 선물은 준비 못했고 대신에 큰 거 하나 줄게. 큰 거? 뭔데? 그게 이번 본회의에서 결정될 것 같은데 아직은 비공개니까 입 조심하고 그 지난번에 할아버지가 주신 땅 바로 옆마을 있지? 거기 돼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거 하나 사둬. 좋은 일 있을 거야. 좋은 일? 아니 뭔데 엄마? 야, 이 사람 진짜 궁금하게 만드네. 거의 곧 개발될 거야. 그러니까 쌀 때 빨리 사둬. 역시 우리 엄마라니까. 대화가 좀 음침하네요. 예. 아들 목소리가 너무 소곤소곤하면서 엄마가 너무 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설정을 네. 뭐 극상이니까 뭐 저희가 이제 이런 연기도 뭐 해볼 수 네. 부녀의 또 연기였습니다. 아니다 모자의 연기였죠. 모자의 연기. 예. 그렇다고 모자 할 수 있죠. 연기. 네. 저희는 잠시 전하는 말씀 광고 듣고 와서 부패 방지 권익위법 대한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부패 방지 권익위법 생소한데 이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무슨 법인지 좀 살펴주시겠습니까? 먼저. 이게 우선은 좀 역사적인 과정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부패 방지법이라는 법이 제정된 것은 이제 2001년에 제정돼서 2002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무원들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부패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이제 법률이 만들어진 건데 당시에는 어떠한 형사적인 제재라든지 뭐 직접적인 어떤 뭐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들이 조금 미비한 상태로 일단 출발은 했어요. 근데 2008년에 이게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패방지 권익위법 줄여서 이 법이 이제 2008년에 생깁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일단 법률에 그리고 부패방지와 관련해서 이 모든 사안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관하게끔 만들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신고 절차라든지 뭐 형사처벌 조항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구체화시킨 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오래되긴 했죠. 2002년에 근간이 있었고 현재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라는 명칭이 된 것은 2008년이니까 굉장히 오래됐는데 이 2022년에 한 번 또 큰 변혁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 법률의 내용 중에 부패하면 안 된다, 뭐 어떤 뭐 청렴 의무가 있다, 뭐 이런 거 이외에도 공직자가 어떤 비밀을 이용해서 어떤 사적인 재산을 취득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거를 별도로 분리시켜요. 7조의 2에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별도로 분리시켜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따로 떼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구체화시키고 어떤 종합적으로 규율을 하는 법이 생긴 건데 그래서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렇게 나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김영란법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김영란법하고도 뭐 유사하거나 이런 측면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좀 역사적으로도 사실 김영란법 그러니까 그 도입이 될 당시에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정식 명칭이. 사실 이해충돌 방지까지 여기 다 담아야 된다라는 논의가 계속 있었는데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가지고 일단 금품 수수라든지 부정청탁이라는 것만 따로 떼서 김영란법이 일단 만들어진 거고 그 이후에 계속된 논의에 따라서 2022년에 어떤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사적으로 이제 일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사적으로 이걸 활용해서 재산을 취득하고 이런 걸 금지하는 법을 따로 만든 것이 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주제를 소개하실 때 뭐 LH에서 어떤 직원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땅 투기하고 뭐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 범행 일시가 2017년이에요. 그러면 이해충돌 방지법이 없었던 시기 아닙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과거에 구법인 그 부패 방지 권익위법으로 처벌을 받게 된 거고 현행 법률로 따진다면은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규정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하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LH 그것부터 짚고 가보면 2017년에 행해진 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법으로는 이야기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형법의 기본 대원칙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위 당시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죄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행위 당시에 규율하는 조항이 그 당시에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법에 적용을 받은 것이고 만약에 현재 오늘 만약에 그런 범행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김영란법의 차이는 금품 수수나 청탁에 관련된 것은 김영란법으로 이제 한다는 그렇습니다. 것이고 구체화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등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것에 활용하려고 했을 때 주로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라는 내용 안에서 좀 파생돼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지 당연히 뭐 공직자는 들어갈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통령, 국무총리 이런 정무직 공무원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이제 직원분들 그리고 또 이제 이 공공기관이라 하면 뭐 국회, 뭐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뭐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곳에 다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 대상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흔히 말하는 나랏밥 드시는 분들은 다 해당이 된다는 거군요. 그죠. 그다음에 뭐 이제 교육 공무원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각급 국립, 공립 학교의 장 그리고 그 교직원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예. 김영란법 같은 경우는 뭐 언론인이나 뭐 사학재단 맞아요. 이런 것까지 네, 포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의 교직원이나 어떤 뭐 교장이라든지 이런 건 포함되는데 사학은 이제 포함이 안 되고 언론도 지금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보니까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면서요? 예, 뭐 계속적으로 뭐 좀 확대하는 식으로 개선이 돼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패방지 권익위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공직 사회의 부정부패를 뭐 좀 예방을 하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된 어떤 소관 부서가 국민권익위원회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규율 방식들이 이제 규정이 돼 있는데 사실은 이제 신고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이 적극 행정
해달라라는 신청이나 아니면 저거는 소극 행정이다. 소극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민원이 있는데 소극적으로 대처를 한다. 이런 걸 신고할 수 있는데 사실은 행정기관만 해당이 됐어요. 근데 공공기관은 제외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시켜야 된다. 어떤 행정기관, 지자체나 어떤 정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까지 이런 부분들을 좀 확대시키자라는 내용으로 지금 뭐 법안도 발의돼 있고 어떤 계속 이런 식으로 좀 적용 대상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패 방지 권익위법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규정이 또 돼 있는지 이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부패 방지 권익위법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공공기관하고 공직자의 청렴 의무, 그다음에 공직자의 행동 강령, 그다음에 이제 부패 행위가 발생했을 때 그걸 어떻게 신고하고 그거를 신고한 사람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는 보상해 줄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국민 감사 청구에 대한 규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면직자라는 것은 이제 근무 중에 이제 비행위를 저질러서 뭐 파면되거나 해임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취업 제한을 할 건지 이런 규정들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중요한 것이 이제 부패 행위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발생한 거를 신고하는 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보호해 줄 거냐. 그리고 자기도 그 부패 행위에 일부 가담을 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일정한 감면을 해준다라는 그런 이제 당근도 제공을 하면서 이 부패 행위를 계속 척결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이제 보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 법에 대해서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이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원래는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로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금지 조항이 따로 있었지만 그것이 네. 따로 떼어져서 나와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 있는 또 내용을 좀 설명드리자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어떤 재산상의 이익이나 뭐 제3자로 인하여 뭐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가 돼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공직자가 어떤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게 이 법의 골자다 보니까 뭐 아니면 가족을 채용을 제한한다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거래 같은 것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공공 물품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그런 내용들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째져 나온 법이다 보니까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비해서는 조문의 수도 작고 좀 더 특정 사안을 규율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네. 가지가 어떤 컨셉은 비슷합니다. 네. 꽁트 이야기를 좀 짚어보면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분이 그 이제 모자 연기를 이제 두 분이 하셨는데 어머니가 의원이신 것 같아요. 네, 정확하게 어떤 의원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시의원인 것 같아요. 네. 뭐 도의원도 기초의원. 도전하고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도 네. 도전하고 한다니까 기초의원인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시 군의원, 뭐 혹은 뭐 구의원, 뭐 이런 분이 될 것 같은데 본인의 일가에 뭐 땅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옆에 또 어떤 땅이 나오는데 거기가 뭐 개발될 것 같으니까 사둬라 아들한테 이제 그렇죠. 이런 아주 꿀 굉장한 정보를 주는 정보를 흘린 거예요. 꿀 정보를 주는데 이 내부 정보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여기 지금 꽁트에서 나온 이 정보는 이게 만약에 미리 알려지게 되면 당연히 지가 상승을 그럼요. 유발하잖아요. 그러고 그러면 결국에는 지자체의 어떤 사업 계획을 실행하는 것 자체를 좀 어렵게 만들 수가 있어요. 갑자기 지가가 상승해 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지자체가 어떠한 특정 지구를 선정을 해서 여기를 뭔가 정비를 해야겠다. 우리가 시 어떤 뭐 어떤 그 어떤 정책의 일환으로 해야겠는데 그 정보를 미리 흘려서 뭐 땅을 사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히 그런 지자체 입장에서는 외부에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거에 대한 상당한 이익이 있다 이런 정보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판례에서는 쓰는데 당연히 그 정보를 이용한 거는 이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이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처벌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주제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던 LH 전 직원들 땅 투기 사건과 관련해서 대법원의 유죄 판결이 이번에 확정됐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도 쟁점이 딱 두 가지가 됐습니다. 업무상 비밀이냐 아니냐가 첫 번째 쟁점이었고 두 번째로는 이 비밀인 사건 정보를 이용해서 취득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이제 대부분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 다투는 건 업무상 비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다퉈요. 근데 결국은 다 알려진 거다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아니면 누구나 뭐 더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알려졌을 경우에 당연히 지가가 폭등하겠죠. 그러니까 알려지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런 점들을 봤을 때는 업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라고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판결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쟁점이 될 수는 있죠.
이런 건 나중에 무조건 걸려요. 특히 뭐 이제 의원님들의 경우라면 이제 더 들여다보는 잣대가 이제 많기 때문에 걸릴 수밖에 없을 텐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우선은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것은 물론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도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규정 자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있을 때랑 이해충돌방지법에 있을 때랑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처벌 수위도 똑같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정도로 굉장히 뭐 강력한 중하게 처벌 수위 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조직 내에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도리어 불이익을 받는 위험 뭐 이런 것들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일전에도 이런 어떤 공익신고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예 네. 이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뭐 파면이나 해임, 해고 뭐 그밖에 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어떤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당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사유를 들어서 징계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또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걸 못하게 되어 있는 그 이제 공익 신고자 보호법이 있고요. 당연히 이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이런 부패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보호, 보상에 대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도록 돼 있는데 누구나 이제 신고를 했다고 신고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신고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이제 불이익을 하게 되면 이제 뭐 신분 보장 등의 조치 신청 우선 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우리 조직 내 어떤 부패 행위를 신고했는데 그래서 내가 뭔가 신분상 또는 인사상 어떤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나에 대해서 신분 보호를 해주세요. 아니면 보장 조치를 해주세요. 이런 거를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신변 보호 네. 조치까지도 가능합니다. 뭐 가족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하면 사실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누가 해주는 거예요? 경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제 신청을 접수받거나 해당 기관이 접수를 받으면 경찰에서 이제 이렇게 보호를 의뢰를 해주는 하는 거군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불이익 조치가 일단은 있었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되는데도 일단 조치가 있어버리면 나는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 그냥 나중에 내가 이게 불이익 조치가 취소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그 어떤 손해를 입을 발생할 수 있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잠정적으로 그거를 정지하는 조치까지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비밀도 당연히 보장이 되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면 보장만 되고 뭐 불이익 조치하면 안 되고 그런 것만 있느냐?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어겼을 때 형사처벌 조항이 있는데 굉장히 형량이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인적 사항이나 어떤 신변에 대한 어떤 비밀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발설하는 것 자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고 또 불이익 조치 하면 안 되는 불이익 조치들을 하는 경우에는 3년 내지는 2년 정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기만 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호를 하는지도 규정을 해놓고 그걸 어겼을 때는 굉장히 엄벌로 다스리게끔 이렇게 다 규정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호를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극적으로 지금 이렇게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신고하시면 아까 또 서두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포상도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그것에 내가 연루돼 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 대한 처벌은 또 면제를 해주거나 감경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거를 좀 독려하게끔 법을 잘 만들어 놨어요. 예. 물론 또 이제 내가 어떠한 공익신고 내지는 부패행위 조직에 부패행위를 신고했다고 해서 나에 대해서 회사가 뭐 해고의 조치를 이제 해버렸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소송상의 대응에 대해서 이제 구호금 지급의 형태로 그런 변호사 비용이나 그런 소송상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금전적인 지원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부패행위라는 것은 그 조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내가 일부 그 행위에 가담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자진해서 신고를 하면 그 신고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면이니까 아예 면제까지도 해주겠다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보호 조치들을 굉장히 두텁게 함으로써 스스로 만약에 이제 그런 행위가 생기면 네, 뭐 스스로 이렇게 자수해서 좀 더 이제 뭐 늦게나마 해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장치를 둔 거죠. 예, 뭐 포상도 좋고 일단 감면도 좋겠지만 이런 거 알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밤에 잠 잘 못 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또 그런 사람들도 잘 잘 수도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저희가 네. 뭐 다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개정 논의가 이제 쭉 이어지고 있어요. 부패 방지 권익위법 이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안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듣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뭐 부패 범죄라든지 업무상 비밀을 사용한 범죄라든지 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신고나 첩보, 제보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건 이 신고를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려면 신고자를 그러니까 잘 보호를 해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쭉 꾸준히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도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많지만 앞으로 그런 식으로 더 개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사실은 아까 이결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그동안 개정되어 오면서 어떤 신고자에게 어떤 구조금을 준다라든지 신변 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든지 이런 형태로도 계속 좀 개정이 되어 왔고, 사실은 2002년에도 좀 크게 개정이 됐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비실명으로 신고하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비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의 이름으로만 대리인으로의 이름으로만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또 된 것도 있고, 그 전에 어떤 신고를 해서 내가 불이익 조치를 받을 수 있잖아요. 당연히 보복이 들어오겠죠. 네. 그러면 어떤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징계 무효 확인 소송 이런 거 하면 민사 소송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예전에도 보호를 해줬는데, 그러니까 구조금을 줬는데 이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다 뭐 이렇게 또 신고를 당할 수가 있잖아요. 고소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돈을 안 줬어요. 그런 돈을. 근데 지금은 또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거. 비용까지도 다 지원을 해준다. 그러니까 갈수록 신고자를 보호하고 어떻게 지켜주려는 형태로 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좀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까 어떤 신고자들 역시도 뭐 이런 걸 너무 이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는 부패 방지 권익위법에 대한 이야기 살펴드렸습니다. 라전 법정 부부 변호사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잘했군 잘했어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지역의 온기를 불어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칭찬 릴레이 캠페인 칭찬해주세요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제15회 자원순환의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잘하기, 중고 거래하기,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자원순환 실천하고 계실 텐데, 오늘의 칭찬 주인공 자원순환의 날과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라고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죠. 예. 우리들의 작은 행동들로 이루어진 자원순환을 통해서 기부, 나눔, 봉사까지 이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가게인데요. 이 아름다운 가게의 가장 핵심 주제는 나눔, 순환, 그리고 시민의 참여입니다. 이곳에서는요, 모두가 천사가 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시간을 기부하는 활동천사, 물건을 기부하는 기부천사, 물건을 구매함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구매천사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기부하고 있는 아름다운 가게 순천 연양점 진선미 활동천사를 만나봤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순천 영양점 진선미 활동천사입니다. 18년도에 시작했더라고요. 1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육아랑 하기가 좀 힘들어서 퇴직을 하고 우연치 않게 아름다운 가게를 지나가다가 자원봉사 구인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이름 바로 들어와가지고 혹시 자원봉사 구하시냐고 물어보고 바로 시작하게 된 거예요. 기부를 하시면 기부천사, 구매를 하시면 구매천사, 활동을 하면 활동천사. 여긴 다 천사님이세요. 활동천사는 어떤 걸 하는 거예요? 매장에서 기부를 받고 판매 진열을 하고요. 그런 활동을 주로 하고 있어요. 저희 시간을 나누고 있다고. 처음에 너무 재밌었어요. 신기했어요. 이거를 기부를 받아가지고 또 이거를 다시 재활용처럼 판매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 일상생활에서 이런 것도 기부가 될까? 그런 제품들이 저희 아름다운 가게에서는 기부도 받고 판매도 가능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하다못해서 드라이버, 못 그런 것도 돼요. 수도꼭지 미사용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가능하고요. 근데 보시면 애들 안 쓴 학용품도 되게 많이 기부도 받고 판매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벤트식으로 초 같은 거 있잖아요. 생일초 같은 경우에도 많고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의 이런 인식,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어떤 것 같으세요? 자원순환은 우선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근데 하면서 저도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이런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좀 제가 여기를 다니면서 저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저희가 비닐봉지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장바구니를 갖고 다닌다거나 아니면 일회용 컵 그런 것보다 다이용 텀블러 그런 걸 갖고 다니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바뀌었고요. 진짜 사용 가능한 물건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그냥 쓰레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 마음 하나하나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저희가 그 사과 박스로 한 3개 정도 되면은 방문 수거도 가능해요. 근데 그거를 좀 모르시고 많은 걸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안내는 하고는 있는데 정말 이 마음이 모여서 여기가 나눔의 장이 되는 것 같아요. 아기 손잡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아이가 그 어렸을 때 사용했던 물건들 가지고 오는구나. 방학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좀 많이 오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나눔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자 다 사연이 있고 근데 정말 처음에 그 신입사원 때 입었던 그런 정장 그런 것도 이제 안 맞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오면 다른 분의 면접 볼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아요. 패스트푸드 말처럼 이제 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패션이 자주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옷들도 많이 버려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옷이 대부분 많이 들어오죠. 유행하는 옷들이 있잖아요. 그런 게 시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기업에서 받는 물품들 같은 경우는 새 제품들도 많고 진짜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용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구매하시는 천사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근데 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하시기만 하세요. 구입은 쉽게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기부는 내가 이거 갖다 줘도 될까? 그런 마음에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다 진짜 사용 가능한 것들은 저희가 받는 물품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기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람되는 것들도 있으세요? 어떠세요? 보람 너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요. 처음에는 재미로 왔는데 하다 보니까 무료했던 그 일주일에 4시간이지만은 그 시간이 정말 활력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다려지고 오늘 또 어떤 재밌는 일이 생길까 이렇게 오게 되고 요일에 정해져 있거든요. 저는 목요일 오전 팀인데 목요일 오전에는 약속을 잡지 않아요. 딱 나는 아름다운 가게 가는 날 이렇게 제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그냥 무료했던 시간이었으니까 그래 일주일 4시간 애기 어린이집 보내놓고 잠깐 나오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애기 방학 때는 애기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같이 봉사해요. 봉사 시간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앞치마가 500시간이 돼야 이 앞치마를 이름이 새겨진 앞치마를 받을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성실함, 책임감 그런 게 없으면 봉사 정신이 없으면 이 봉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훈장인 거네요, 나에게. 그렇죠. 그래도 앞치마 입는 게 저는 처음에 여기 봉사를 시작했을 때 나도 언젠가는 저 앞치마를 꼭 입어봐야겠다. 그 마음은 좀 있었어요. 저와의 약속이기도 하고 이거를 실천하고 있는 거죠. 이제 큰 의미가 있는 앞치마예요.
5년 동안 꾸준하게 내가 해보자 하고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어요? 여기에 다양한 선생님들이, 천사님들이 구매하러 오시고 저희 활동 천사님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신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재밌으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끄집어 와갖고 니 해 이렇게 하면은 강압적이라서 하기 싫거든요. 이거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내 시간을 여기 4시간이지만은 집에서 준비해갖고 오는 시간 또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은 일일이 따지면 못해요.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진화는 많이 가시는데 들어오시는 분들은 제한적이더라고요. 아시는 분만 들어오고 뭐야 하고 지나가는 분들도 또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아름다운 가게를 제 사용의 나눔의 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9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김윤아의 봄날은 간다 흐르고 있어요. 영화 봄날은 간다의 OST이죠. 노래 들으시고요. 내일 저녁 6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용선이었습니다.